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남자 리플리는 대타로 연주를 하던 어느 날 Most enjoyable. We're at Princeton. Most likely you'll know our son, Dick. Couldn't help noticing your jacket. 자신을 프린스턴 대학생으로 착각한 한 노부부와 만나고 How is Dickie? 그들의 아들 디키 그린리프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아는 사이인 척 연기하기 시작. Thanks a lot for the jacket. Could you ever conceive of going to Italy, Tom? Persuade my son to come home? I'd pay you $1,000. 미국 대표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허버트 그린리프의 제안에 따라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하죠. 리플리는 우선 재즈를 좋아한다는 디키의 취향에 맞춰 Charlie Parker, I know. It's Bird. 재즈를 필사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Here, I'll take it. 그린리프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난생 처음 호화로운 선박에 오른 뒤 이탈리아에 도착. E la mia faccia. Bird. 디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그의 요트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죠. Look at it then. Dickie Greenleaf? Who's that? Tom Ripley. We were at Princeton together. This is Marge Sherwood. Coincidence. 그렇게 성공적으로 리플리는 디키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실 거예요. 맷 데이먼이야말로 리플리의 딱이라고요. 하지만 그거 아셨나요? 제작진들은 처음에는 리플리를 연기할 인물로 맷 데이먼이 아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리플리가 아닌 비치를 선택했고 그렇게 시나리오는 맷 데이먼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은 맷 데이먼을 영화 굿윌 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의 신뢰성, 따뜻함, 관대함이 우러나오는 연기에 반해 그에게 리플리 역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작품의 원작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러디스 로그 캐릭터는 원작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화에만 존재하는 캐릭터죠. 감독 또한 작품을 구상하던 초반에는 메러디스 로그 캐릭터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케이트 블란쳇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곧 마음을 바꿨고 그를 출연시키기 위해 메러디스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맷 데이먼은 작품에 참여한 뒤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주문, 즉 주드로처럼 보여야 한다는 지시에 기겁했다고 하죠. 때문에 비슷하게나마 보이기 위해 매일 6마일을 뛰며 몸무게를 약 30파운드가량 감량했다고 하네요. 또 피아노를 사랑하는 리플리를 연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피아노도 연습했다고 합니다. 반면 주드로는 처음 디키 캐릭터를 제안받았을 땐 그의 너무나도 오만한 성질이 또 꽃미남 캐릭터라는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온갖 상을 휩쓴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연출한 안소니 민겔라라는 사실 그리고 쟁쟁한 젊은 배우들이 작품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마음을 바꿨고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고 하죠. 주드로는 영국인으로서 제일 먼저 1950년대의 미국 문화와 미국 억양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맷 데이먼이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주드로는 색소폰을 배웠고 격렬한 보트 장면을 촬영할 땐 뒤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이탈리아가 배경이라 뭔가 느슨하게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짐작했는데요. 실상은 보기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20대 중반쯤에 봤는데요. 그때 이 작품을 보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딱 그즈음 이 작품을 본 덕분에 제 삶이 제법 순탄해진 측면이 있다고 짐작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영화 리플리를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작품은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갓 20이 넘은 분들은 당시의 저처럼 비교적 순진한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를 나온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도 형편이 엄청나게 힘든 사람도 20살 전까지는 면대면으로 만날 일이 드물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20살 전에는 누군가를 극렬하게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극렬하게 혐오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고 짐작하는데요.
우리는 작품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두 종류의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종류의 인간, 리플리는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뱉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피해자 혹은 상황을 탓하죠. 또 다른 종류의 인간 프레디는 엄청난 우월의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만큼 잔혹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두 종류의 인간 모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곁에 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피터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두 번째,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은 끼리끼리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제법 굳게 다짐했네요. 여러분, 혹시 리플리와 디키를 정반대의 인물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보니 아니더라고요. 둘은 재력이 다를 뿐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둘 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점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얼마 전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비슷한 사람, 상처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You meet people on the same level of psychological wound as you. Oh, man. So you think we attract people based on our psychological wounds? 100%. 그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런 편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리플리와 디키 또한 그 논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 장면,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you can't choose your parents, but you can't choose your children. 디키의 아버지가 아들이 살인 후 자살한 정황에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닌 부모는 아이를 고를 수 없다고 내뱉는 장면을 보며 디키의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리신, 어쩌면 조만간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를 어머니가 계신데도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집부리는 점에서부터 일찍이 이 사람은 부모에게 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듯해요. 원작 소설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설정으로 등장하는 리플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둘은 부모에게 심적으로 기댈 수 없는 인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 서로 재정적으로는 상황이 달랐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어느 부분에선 보듬어 줄 수도 있지 않았나 짐작해요. 덧붙여 디키는 이후 리플리를 가난하다고 혐오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리플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뿐 리플리라고 가난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원작을 읽어보면 리플리는 뉴욕에서 사귄 가난한 친구들과 손절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들이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싫어하죠. 이외에도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점. What if we were to buy a car with your expense money? Okay. Great. Well, you can write again. I can't. You said it yourself. It's my dad's money you're spending. 타인의 아픔에 둔감한 점 등등. Silvana was pregnant. She came to me for help. I didn't help her. 둘은 여러모로 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작품을 보며 저는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일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대단히 여유있죠. 그럼에도 불구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다른 몰두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듯 보입니다. 디키는 색소폰을 불지만 친구인 프레디도 인정할 만큼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프레디 또한 로마에 오래 거주하며 여자와 노는 것이 낙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일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마지는 그나마 글을 쓰는 소설가인데요. 원작 소설에는 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책일 게 분명해. 톰은 생각했다. 그는 작가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았다. 반나절 동안 해변에 누워 있으면서 저녁에 뭘 먹을지 궁리하면서 책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어디까지나 리플리의 시선이긴 하지만 마지가 만약 리플리가 본대로 행동했다면 그다지 그래 크게 뜻이 없는 캐릭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리플리는 좀 다른 이유로 자기 일이 없어요. 리플리의 경우 집안에 재산이 없어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못한 듯한데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업에 크게 욕심이 없다는 부분은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피아노를 사랑하는 인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 또한 예술을 하는 이들은 부유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동경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저는 그런 면면을 바탕으로 예측해 봤을 때 리플리가 디키를 질투한 이유는 아마도 그야 물론 디키의 재력이 순수하게 탐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리플리 스스로가 집중하고 있는 자기만의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남에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살면서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디키나 마지, 프레디 또한 자기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리플리와 어울릴 수 있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In fact, I don't even own a home right now. I don't have a yacht. I really don't take vacations. I mean, the one exception is a plane, but if I don't use the plane, then I have less hours to work. 휴가를 보내는 건 처음엔 즐겁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일을 하고 싶어진다 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편이 더 즐겁다고 덧붙이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라면 어쩌다 리플리를 만나도 그와 깊은 관계는 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바빠서라도 그와 더 얽히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었지만 저는 꼭 그만큼 일에 미치지 않아도 즉 작품 속 캐릭터들만큼 한량이지만 않으면 리플리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단한 생산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접시를 닦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접시를 더 깨끗하게 닦을까를 수시로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을 제법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That people who are gritty tend to be working in a diligent daily way to improve. A sociologist named Dan Chambliss wrote about he stayed as a resident with swim teams at all levels, including Olympic hopefuls, but also the swim team around the corner. And what he said, when you really ask the question, what makes an Olympic athlete, it's mundane. It's this daily dedication to trying to improve in tiny, tiny ways to become better at the craft that you've devoted yourself to. 여기에서 잠깐, 작품에서 그나마 자기 일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피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피터는 너무 순수하게 타인을 믿어 리플리에 얽히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이 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제법 많으니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항상 조심하자 라는 거요. 저는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제목을 볼 때면 어쩐지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어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든달까요? 개츠비는 욕망은 위대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리플리 또한 슬쩍 보면 재능 있는 인물로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찮을 따름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똑똑하다고 말하곤 해요. 상황 파악이 끝났다는 점에서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진짜로 위대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하나의 거짓말은 대체로 또 다른 거짓말 2개를 낳습니다. 설령 들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심적 안정감을 10에서 70%는 깎은 채 살게 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집안이 화목하고 부모님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들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학생 411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정서 지능이 학업 성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력을 드높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이죠. 저는 리플리처럼 살면 단기적으로는 제법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실력을 펼치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가 정말로 똑똑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간 거라고 짐작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리플리에게 이입하게 됩니다. 원작과 달리
디키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낀 점이나 분노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는 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프레디에게 하대받는 점이나 음악을 사랑하지만 더 배우거나 연습할 금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등에서 이해하거나 동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범죄를 합리화할 순 없습니다. 그 점을 영화 리플리가 대단히 극적으로 또 유려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작품은 첫 리메이크작 태양은 가득히처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단순한 교훈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 아닌 거짓말을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관객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만들기 전 다른 분들의 후기를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토할 것 같았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작품이 거짓말 특유의 역겨움과 초조함, 불안함을 잘 담은 것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 작품을 안 보신 성인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